미메시스란 무엇인가? 원고를 읽어가겠습니다. 미메시스란 대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하는 이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미메시스는 라틴어로 이미타치오로 번역되어 전래되었고 독일어로는 나하무, 한국어로는 모방하다, 모의하다, 모사하다, 흉내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이 역사적으로 쓰여온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미메시스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마련된 서양의 개념사적 전통은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를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 이전에 이미 미메시스란 말이 쓰였고 더욱이 미메시스가 선사시대에 그 태초의 인간들이나 오늘날 관찰할 수 있는 그 토착민들의 태도를 특징 짓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체 발생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 특히 놀이에서 모방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계통 발생적으로 볼 때 태초의 인간들에게 미메시스적 태도가 중요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실제로 여러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동식물의 세계에서도 의태,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미미크리, 보호색 현상에서 미메시스적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스처나 얼굴 표정을 뜻하는 미믹이라는 말, 미믹 아트, 즉흥 희극이나 무언극 또는 여러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나 광대를 지칭하는 마임이라는 말도 그리스어 미모스, 모방하다, 흉내내다에서 유래하며 미메시스와 어원적으로 근친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간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미메시스적 태도가 도대체 역사가 흐르면서 창조적 합리성, 언어 능력, 논리적 사유 이런 것들로 대체되어 무의미하거나 사라졌는가 아니면 이런 언어나 사유 능력에 스며들어와서 고도로 발달된 형태로 섬세하게 계속 작용하느냐 이 물음입니다. 진정한 미메시스 대상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문학이나 예술이 자연 또는 현실의 미메시스라는 공식은 18세기까지만 해도 시학, 포에틱과 예술 이론에서 통용되던 공식이었는데 이때의 자연이나 현실은 단지 그 표면을 자연주의적, 사진적으로 모사할 대상 이상의 무엇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물음은 만약 이러한 미메시스적 태도나 경험이 역사가 흐르면서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인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유용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들은 베냐민에게서 제가 힌트를 받은 겁니다. 왜 인간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떠나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또 그것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일까? 이런 물음도 제기됩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앞서 미메시스 개념의 역사와 미메시스가 20세기에 들어서 인류학, 사회학, 철학 등 여러 담론에서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양에서 미메시스 개념의 역사입니다. 미메시스의 원래 의미는 춤으로 표현하다. 헤르만 콜러라는 그 고전 문헌학자가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전에 쓰였던 이 개념의 그 역사를 이제 추적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책에 부제가 모방, 재현,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카무, 다슈텔룽, 아우스트루크 독일어로. 이제 플라톤에 이르러서 미메시스가 부정적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데아론에 비추어서 허상으로 표마됩니다. 자, 형상세계는 이데아라는 진리의 세계에 비해 볼 때 그림자에 불과한데 예술 작품은 그것을 다시 그려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데아에서 멀어진 거죠. 다른 한편 그 미메시스의 교육적 그 효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미메시스를 위험하다고도 말합니다. 이상국가에서 키워내는 용사들이 예를 들어 호메로스를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호메로스의 그 작품을 읽고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그 유약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교육적인 해악을, 전염력을 지적했다는 것은 미메시스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를 통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킬레스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킬레스 친구가 트로이 전쟁 때 자신의 갑옷을 입고 그 트로이를 공격하다가 헥토르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킬레스가 몇 날 며칠 울었다고 나와요. 통탄에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독자들이, 그러니까 용사들이 마음이 유약해진다는 거지. 어떻게 영웅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시각에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게 진지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쨌든 이 교육적 해악을 지적했다는 것은 교육적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비극을 행동하는 인간의 미메시스 또는 신화의 미메시스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생산미학적 입장이죠. 수용미학적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허구와 신화의 세계를 묘사하고 그것이 이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정화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메시스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보다도 있음직한 개연성 있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내잖아요. 허구적으로. 그런 점에서 더 유용하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미메시스를 예술의 영역에 한정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다루는 그 철학의 영역에서는 배제시킨 거죠. 그래서 이중적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이 전통이 이제 근대 서양에까지 지켜집니다.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인간의 이성이 신적인 데 바탕을 두는 한에서 자연의 미메시스는 긍정적 의미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핸드아웃에는 안 써 있는데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미메시스의 대상은 능산적 자연, 즉 자연물을 생성시키는 힘,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엔텔레키, 거기에 대한 모방을 진정한 모방이라고 봤죠. 소산적 자연은 이제 겉모습, 외양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중세 때에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의미에서 미메시스가 또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이제 르네상스,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예술은 자연의 뛰어난 모방을 수행한 고대,
또는 고대인들을 모방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하는 공식은 여러 변형을 거치면서도 그 18세기까지 주류 담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무렵에 예술 또는 미의 자율성 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해요. 천재 미학, 예술은 천재가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그 이론들이 나오면서 점차 모방론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내지는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이제 미메시스적인 것을 고집하는 이제 이론가들이 있었죠. 자, 19세기에는 과학기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리얼리즘 시대가 열리는데 미메시스는 당연히 쇠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창조력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무한히 커져가면서 대상을 따라 흉내내고 베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뭔가 조금 부족하고 낮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얼리즘 역시 모방 개념의 폐기라기보다는 모방 개념의 확장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제 그 예술사가 타타르키비츠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미메시스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성과 계몽의 일면적 발전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철학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동안 비합리적으로 폄하되어 온 영역을 복권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 경향을 저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식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몸이나 신체, 그 다음에 인식 대신에 지각이란 말, 지각의 현상학, 지각이론, 경험이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철학 등에서 미메시스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맥락을 추적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모방이라는 개념을 두드러지게 이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 피아제 같은 그 아동 발달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모방이라는 말을 쓰죠. 아니면 그 프레이저 같은 인류학자들은 공감적 마법 이런 말을 인류학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메시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세기 철학 중에서도 아도르노만큼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아도르노는 그 최초의 저작이 이제 그 아우르카이머와 함께 쓴 계몽의 변증법 1944년인데요. 여기서 인간이 신화적 자연에서 해방되고 자연을 이성으로 지배해온 과정에서 일면적으로 발전해온 계몽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계몽이 부정변증법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제 목적 합리성이나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거기에 비판적인 그 심급으로서 심미적 합리성을 듭니다. 근데 이 심미적 합리성을 어디서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예술입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제 합리성, 목적 합리성을 교정하고 비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 동일성 사유 대 미미스적 충동이라고 쓰는데요. 동일성 사유는 여러분들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그 동일성의 원리를 가지고 인식하는 그런 그 사유 일반을 가리키는데요. 동일성 사유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억지로 이제 뜯어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폭력을 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미메시스는 여러분들 그 대상에 가까이 가기, 대상과 비슷해지기, 유사해지기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일성 사유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제한된 이성과 계몽의 상태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합리성과 미메시스가 긴장 관계에 있는 예술에서 본 그 아도르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서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어쩌면 예술에 너무 많은 것을 투사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학 이론이나 부정변증법 이런 책들에서 미메시스 개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메시스를 이성에 맞서는 반대 심급으로 낭만화하고 이상화하고 신비화하고 실체화하는 경향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죠. 하나는 이성, 다른 쪽에서는 미메시스. 미메시스는 원래 이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성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일면적으로 발전해 간 거죠. 계산하는 이성으로. 그렇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날의 미메시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런 낭만화 경향, 신비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뭐랄까 너무 이제 이게 재난으로 가득 차고 소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공감 힐링 프로그램 비슷하게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요술적인 말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도르노의 눈에 이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비판되죠. 그 미메시스는 20세기에 들어서 미학이나 문학과 예술의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 인류학, 민족지 등에서도 일종의 인간 조건으로 재발견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테이제입니다. 미메시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많은 부분 재현의 논리, 레프레젠타티오, 다슈텔롱의 논리로 편향되어 이해되고 논의되어 왔다. 여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미메시스는 재현되는 대상과 재현하는 것 사이에 정태적 관계를 지칭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메시스적 활동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미메시스적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도르노 같으면 충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벤자민은 미메시스적 그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미메시스적 관계의 맺음 또 하나의 세계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대상 세계가 있는데 그 관계 맺는 방식이 일단은 미메시스적 태도에서는 그 대상에 정향하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대상을 전유하고 극복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예술이 미메시스의 활동이라면 자연이나 현실을 모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방한 행위의 결과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그냥 비생산적으로 종속된 그런 행위 같은데 따라하기, 흉내내기, 모방하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는 생산적인 활동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메시스는 바로 어찌 보면 그 변증법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메시스 연구가 제가 이게 번역한 책인데요. 제목이 미메시스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 미메시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베냐민의 미메시스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자유대학에서. 근데 게바우어, 울프 이 두 저자, 이 책이 저자거든요. 이게 세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두 번째 책을 종합하고 보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은 체육학과 교수인데 철학을 주로 가르치고요. 다른 한 분은 교육학, 울프는 교육학과 교수인데요. 두 분 다 그 사이에 은퇴하셨어요. 하지만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역사적 인간학을 위한 학제적 연구센터 멤버들이에요. 연구소 그쪽. 거기에서 저는 이 두 분이 강의하는 그 세미나를 6학기 동안 들었습니다. 6학기. 이제 주제가 뭐냐면 미메시스예요. 그러니까 미메시스를 가지고 다 이론을 다 훑어낸 거예요. 여기서 락항이니 뭐 인류학이니 무슨 지라르, 리퀘르 모든 거 프로이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연구의 성과를 우리 세미나를 하고서 나온 게 바로 이 미메시스 문화, 예술, 사회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사회적 미메시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놀이, 제의, 제스처, 사회에서의 미메시스적 행동. 사회적 미메시스라는 개념은 이 두 분이 만들어냈대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의 미메시스, 그러니까 제의, 놀이, 뭐 이런 교육, 이런 데서의 미메시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메시스는 예술, 문학 이런 데서 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서양에서. 근데 이것을 확장시킨 거예요. 사실 아까 잠시 언급한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도 보면 선사시대 태초의 인간의 태도가 미메시스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개념은 거기서 유래했는지 모르지만 훨씬 뛰어넘어서 인류학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저자는 르네 지라르의 그 폭력에 관한 이론, 희생제의에 관한 이론에서 힌트를 받고 그것을 이렇게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고 이제 그 시작했다고 그렇게 경위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도 인간 사회의 재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서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미메시스 개념,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분들이 이제 그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 번역서에서는 그 저자의 말에서는 잠깐 언급하는데 뇌과학 있잖아요. 뇌신경과학에서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책은 미러링 피플이라는 책입니다. 번역되어 나온 거. 미러링 피플. 거기 거울 유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거나 지각하거나 어쨌든 세상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복제, 더블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복제를.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뉴런을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이 두 저자도 그것들을 다 추적했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연결점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책에서 주로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희생제의의 구조, 그리고 공중과 시민사회에서의 권력의 과시, 18세기에 특히 부각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동의 발달 심리학, 비아제 같은 경우, 그리고 루드비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개념. 이 게바워 선생님은 비트겐슈타인 전문가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의례, 제스처, 연극적 공연, 교육의 현실, 스포츠 놀이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나죠. 피에르 부르디유가 많은 영감을 또 줬는데요. 그러니까 지라를 빼놓고 부르디유의 언급이 제일 또 많아요. 여기서. 부르디유 같은 경우 실제적 감각, 상프라티크란 말을 쓰는데 신체가 갖고 있는 지식이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강력하게 넣고서 네트 플레이하러 뛰어가잖아요. 근데 뛰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네트 플레이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는 거야. 이성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한 예인데요. 그걸 실제적 감각 혹은 신체적 감각이라고 이렇게 신체 감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체적 지식 뭐 이런 말 쓰고 그리고 이제 미메시스가 특히 수행성 이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연의적 성격, 연기하다 이게 드러내 보이잖아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그다음 인간의 신체성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죠. 베냐민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유대계 독일 철학자고 1892년에 베를린에서 출생했고 1940년 나치에 쫓겨 피레네 산맥 프랑스 스페인 국경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48살. 근데 20세기 신학적 행상학적 사유를 역사적 유물론과 결합시킨 독특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아도르노, 에른스트 블로흐, 지그프루드 크라카우어,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교류했습니다. 70년대 전집이 출간되면서 베냐민 르네상스라는 불리는 활발한 수용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베냐민 커넥션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언급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론가들을 예를 들자면 테리 이글튼, 조르주 아감벤 이탈리아 철학자, 그리고 자크 랑시에르 프랑스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 프레드릭 제임슨, 수산 벅모스 등등 거의 모든 이론가가 베냐민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티프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신학의 귀환이라는 모티프를 나오기도 하고 정통 막시즘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1980년대는 이제 파사주 프로젝트라고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데요. 이게 출간되면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언어 철학, 번역 이론, 미메시스론, 사유 이미지와 같은 독특한 산문 양식, 소형식, 작은 형식이라고 하는데 클라이넷 폼, 그 글쓰기 형식, 글쓰기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하고 그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산문 양식에 대한 연구,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론, 매체 이론적 사고들이 조명되면서 풍부한 모티프를 제공하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20세기 독일의 최고의 비평가라고 자처했는데 이건 어떤 글에 쓴 게 아니고 조그마한 저기 편지에다 쓴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최고의 비평가로 자처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문제 삼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베냐민에 비하면 아주 급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메시스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제가 이제 이거를 후반부에 썼는데요.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미메시스의 개념사를 훑어봤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또 소개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성 비판의 맥락에서 미메시스 개념이 뜬다고 말을 하는데 이 두 저자는 그런 맥락을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베냐민이 일단 유물론적이고 정치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아도르노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룰 때조차도 그 유물론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의 측면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베냐민 누가 강의한다. 그런데 저 최성만의 베냐민과 다른 사람들의 베냐민은 전혀 다릅니다. 아도르노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파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 제가 베냐민 연구 논문들을, 책들을 수없이 많이 보더라도 물론 저와 비슷하게 정치 개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냐민 연구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정치를 배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베냐민의 이론과 사상이 그 가소성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나 좌파 쪽에서나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물론적인 그 방향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베냐민을 그래서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철학적인 엄밀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저자는 미메시스 개념의 확장에만 그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미메시스 아닌 것이 없어요. 미메시스, 모든 게 미메시스예요. 반대로 순수한 미메시스는 없어요 또. 왜냐하면 우리는 미메시스를 이제 넘어서 이미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지나왔기 때문에 미메시스 단계를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걸 상상할 수 있나요? 어쨌든 미메시스란 무엇인가? 모든 게 미메시스다. 하지만 순수한 미메시스는 또 없다. 그래서 미메시스의 확장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역점을 뒀다면 저는 미메시스를 좀 철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날카롭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바로 미메시스 내부에서 모순과 대립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자민을 끌어들입니다. 벤자민이 거기에 대해서 사유의 모티프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은 이제 미메시스론을 언어 이론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언어에 대한 그 최초의 트락타트라고 하는데 어느 논문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1916년에 나오는데 이건 출판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한테 한두 편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돌려보고 이런 글입니다.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는 이게 몇 달의 차이를 두고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쓴 건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론이 좀 긴데 그걸 좀 다듬어가지고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적인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친구 숄렘한테 자기가 그러니까 17년이죠. 17년 전에 썼던 언어 트rak타트 좀 보내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근데 숄렘이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쨌든 그 요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애를 태워요. 그래서 벤자민은 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17년 전에 썼던 글하고 지금 새로 쓴 미메시스 능력, 이게 새 언어 이론이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했거든요. 차이가 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받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언어관에서, 언어 이론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벤자민의 지금 미메시스론은 이 사람의 그 언어 이론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메시스론을 언어 이론으로 구상하는데 아까 초두에 제기했던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메시스 능력이 역사가 흐르면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 즉 이성이든 논리든 상상력이든 이런 걸로 대체되었는가? 아니면 그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아주 섬세하게 작용하는가? 벤자민은 바로 후자 쪽의 결론을 내립니다. 즉 미메시스 능력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서 아주 교묘하고 섬세하고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사람들은 자연의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미메시스적인 것을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고 세속적인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서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범속한 세속적인 의미론적인 기확적인 읽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법적이고 미메시스적인 읽기입니다. 후자의 읽기를 이제 그 읽어내기라고 말합니다. 그 읽어내기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의 그 근원이 뭐냐면 동물의 내장에서 읽어내기. 아니면 그러니까 이 미메시스 근원이 제의적인 춤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춤 동작. 보면 전체 현상을 몸으로 신체로 재현한 거거든요. 그걸 표현하고 그런데 그 동물의 내장에서 읽기 그게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자연의 기호들을 그런 식으로 마법적으로 예언적으로 읽어내기. 그래서 읽기와 읽어내기를 구별합니다. 읽기, reading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로는 herauslesing이라고 하는데 읽어내기. 그래서 비감각적 유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용의 모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 유사성 하면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하잖아.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비감각적인 유사성은 이제 벤자민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미메시스 능력이 최고도로 발현된 그 예 중에 하나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읽어내는 점성술적인, 그죠? 전체 현상에서 아이의 운명을 읽어내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자, 태어남의 사건이 순간이듯이 전체의 운행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 별자리, 여러분들, 그런 점성술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실은 점성술은 벤자민에 따르면 미미스 능력이 나중에 조작되고 이용된 그런 맥락, 그러니까 훨씬 뒤의 역사에서 그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주역에 대한 그 연구를 미미시스에 연결시켜 보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 그 역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점술서가 됐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역의 모습이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쓸 수가 없는데 그 역이 카멜레온을 가리킨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변신, 미미시스의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사냥하기 위해서 색깔이나 형태를 자연 환경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그래서 변전한다. 변화의 서죠. 그러니까 주역은. 그래서 동양에서 미메시스를 주역과 연관해서 한번 연구해 봄직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라는 책 있잖아요. 춘추 얘기. 얘기를 읽어보니까 미메시스의 원리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얘기에서 보면 인의 원리하고 악의 원리를 나누는데요. 인의 원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성의 원리고요. 악의 원리는, 음악할 때 악의 원리는 미미시스하고 정말 유사해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이성과 미미시스의 관계가 그렇게 인과 악의 관계로서 사유되었었다. 이미 그렇게. 이건 여기 이 핸드아웃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언급드린 겁니다. 벤자민은 그 미미시스에 대한 구상이 자기가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유 이미지처럼 쓴 거거든요. 벤자민은 미미시스 논문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숄렘에 전하기를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 시절을 쓰다가 착상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유년기 기억의 단편은 나중에 무메렐레님이 밝혀졌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옛 동요 중에 레일렌 숙모, 무메가 숙모고 레일렌이 이름이에요. 무메 레일렌이가 나오는 동요가 있다. 근데 나에게는 숙모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동요에 나오는 인물은 내게는 하나의 유령이 되었다. 즉 무메렐렌이라는 유령이 되었다. 이러한 오해는 내게 세상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그러했다. 즉 그러한 오해는 세상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어떠한 계기에서 일어나는 오해이든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동판화, 쿠퍼슈딧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우연이 초래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나는 의자 아래에서 머리를 쑥 내밀어 보았다. 그것은 바로 머리 내밀기였다. 컵페슈딧이. 그러니까 쿠퍼슈딧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 벤자민은 그거를 컵페슈딧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오해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생산적 오해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 자신과 단어를 왜곡시켰는데 그것은 내가 삶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 프로이트가 말한 자아 보존 본능하고 연결됩니다.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충동, 아들은 충동이라고 말하는데 본능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나는 낱말들에 나 자신을 감싸는 법을 배웠다. 낱말들은 원래 구름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구름 말고도 벤자민에게 탁월한 미메시적 대상 중에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색 칠할 때 수채화를 그린다든지 그러면 내가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색이 나를 칠한다고. 내가 색 속에 그 함몰되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구름도 비슷한 거예요. 구름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유사해지고 또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예전의 엄청난 강압의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강압을 내게 가해온 것들은 낱말들이었다. 물론 내 자신을 모범적인 아이들과 유사하게 만드는 낱말들이 아니라 집, 가구, 옷들과 유사하게 만드는 낱말들이었다. 나는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과 유사성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속빈 조개 껍질처럼 내 앞에 놓인 19세기 속에 조개 안의 연체동물처럼 거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빈 조개 껍질에 귀를 대어본다. 무엇이 들리는가? 그것은 야포의 소음이나 오펜바흐의 무도곡의 소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도로 위를 달리는 말들의 발굽소리도 아니고 유병사열식의 행진곡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은 무연탄이 양철통에서 철제 난로 속으로 떨어지면서 짤막하게 내는 쏴 하는 소리다. 또 가스 심지에 불꽃이 불붙으며 내는 둔탁한 소리이고 거리에서 탈 것이 지나갈 때 노스의 바퀴 위에 램프갓이 삐걱거리는 소리다. 그 밖에 그것은 열쇠 바구니 속에서 열쇠들이 철럭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집의 앞계단과 뒷계단에 달린 초인종이 내는 소리다. 마지막엔 그 짤막한 동요, 무메릴랜도 들려온다. 별거 아닌 지금 어린 시절 기억의 이미지인데요. 성인 벤야민이 쓴 거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보듯이 강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은 원래 이 대상에 비슷해져야 한다는 강압의 미약한 잔재다. 그러니까 강압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 해설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단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냐민이 기억하는 유년 시절 전체는 그 자신이 유사성의 세계로 전치해 놓은 무메렐렌처럼 유사성의 세계 속에 왜곡되어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 무메렐렌이 기억하기를 통해 얻게 된 의미는 그것의 정체라기보다 그것이 왜곡되어 놓여있던 유년기 전체가 그와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벤야민은 후에 파사주 프로젝트를 서술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로 이처럼 그 자신 앞에 속빈 조개 껍질로 놓여있는 19세기에 귀를 대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이미지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조개 껍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야포의 소음이나 무도곡의 소음처럼 부르주아 역사의 표면에서 요란하게 울렸던 소리들이 아니라 도시와 집안의 여러 공간들, 눈에 띄지 않는 그 공간들에서 들었던 미세한 소리들, 여린 감수성을 자극했던 조그만 행복과 고통의 울림들이다. 그러한 소리들처럼 19세기 전체는 지금은 전쟁과 경제 대공황을 거치며 폐허가 되어버린 거대한 부르주아 역사의 소란한 흐름 속에 묻혀 구제될 것을 기다리는 유한없는 역사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베냐민은 자신이 어린아이로 성장했던 그 최근의 역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에서 유토피아적 위안과 희망, 그리고 좌절과 몰락의 전조를 읽어낸다. 제 논문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강압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벤야민이 기억하는 유년 시절 전체는 지금 무메릴렌처럼 왜곡되어 놓여 있는 거예요. 파사주 프로젝트의 작업은 나중에 이러한 기억 작업인 셈이죠. 그래서 꿈과 깨어나기라는 인식론적 모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인식론은, 방법론은 꿈에서 깨어나게, 19세기라는 꿈에서 깨어난 현재로 자신을 읽어내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낮이잖아요. 깨어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베냐민은 꿈 의식과 깨어있는 의식의 종합으로 깨어나기를 듭니다. 여러분들은 깨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더 냉철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베냐민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는 의식하고 꿈 의식은 반대에 있는데 그 두 개가 충돌해서 종합해서 나오는 게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 한때 프로이트의 꿈의 그 해석은 읽었고, 그래서 깨어나기의 정신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후기 베냐민의 방법론은
깨어나기의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미스적 태도로서의 정신의 깨어있음. 이게 영어로 presence of mind, 독일어로 Geistesgegenwart인데, 근데 이게 정신이 깨어있으니까 정신의 활동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체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bodily presence of mind라고 씁니다. 독일어로 하면 Leibhafte Geistesgegenwart, 정신이 깨어있는데, 제가 번역을 정신의 깨어있음 아니면 정신집약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집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예는 뭐냐면 미미스적 태도로서 정신의 깨어있음을 하나 예를 들게요. 그 다음 단편 좀 긴 그 사유 이미지인데요. 그걸 전문을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 시그널들이 있어요. 신호들이. 예.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지금 그 문자 메시지나 이게 SNS가 막 가는 거 보여요?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그죠? 하지만 막 그러고 있거든요. 수없이. 근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개인에게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미미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그널을 이용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기호를 해석하는 것은 사용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런 순간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인 거죠. 그것을 이제 정신의 깨어있음의 태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스키피오 그 로마의 그 명장이 카르타고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범선을 타고 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모르죠. 먼저 내려서 도열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쫙. 이제 장군이 내립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그냥 비틀거리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징크스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이제 죽었다. 아프리카에서 여기 이제 묵고 가는가 보다. 그렇게 그 위협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스키피오가 넘어지면서 땅을 팍 집으면서 한 말이 거기 그 라틴어로 테네오테 테라 아프리카나, 테네오테 테라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의 땅이여 내가 너를 포옹하노라 하고 팍 넘어지면서, 그래서 운명의 질곡이 될 수 있는 것을 행운의 열쇠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이제 기호의 이용이라는 측면. 근데 그때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정신에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론가들은 이 개념을 자주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거의 자기 유물론적 방법의 핵심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 깨어있음, 아까 꿈과 깨어나기의 그 인식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